예, 여러분들 일단 그 실강이 아니라 인강으로 이 특강을 이제 전달하게 돼서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한테 좋은 수업을 좀 전달해 드릴 테니까 처음부터 집중력 놓치지 마시고 잘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특강 제목은 여러분들 그림으로 보는 행정소송법이라고 만들었는데 이 강의는 이제 행정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은 물론 노무쟁송법을 조금 해보신 분들도 오늘 특강을 들으시면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은 효과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시켜 드릴 테니까 잘 여러분들 쫓아오시면 정말 좋은 시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행정소송법 조문 들어가기 전에 맨 처음에 이제 조금 깔아야 되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먼저 시작을 해보면,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여기에 어떤 표현이 등장하냐면 법률관계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법률관계. 그럼 법률관계는 여러분들 어떤 거야 대비되는 개념이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친구들한테 밥을 한번 샀네요. 그럼 상대편 친구도 여러분들한테 밥을 한번 사면 참 좋을 텐데 밥을 안 사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친구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나요? 나는 내 친구한테 밥을 먹을 권리가 있다. 내 친구는 나한테 밥을 사야 될 의무가 있다. 그런 얘기 하시나요? 전혀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런 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호의관계, 하면 좋고 말면 말고. 그럼 우리가 접근하는 이 법률관계라는 건 뭐냐면 결국 권리, 의무의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등장하는 권리는 뭐냐? 법에서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끔 인정하고 있는 힘, 보호하고 있는 이익, 이걸 권리라고 합니다. 그럼 의무는 뭐냐? 권리자가 권리 행사했을 때 법에서 강제받고 있는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대로 이행해 줘야 될 이런 것들이 바로 법상의 의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행정상 법률관계는 뭐냐면, 여기서 행정은 국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하고 국민이 만났는데 법에 의해서 만날 때 어떤 법률관계들이 등장할 수 있느냐. 근데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어떤 법률이 만들어져 나오게 되면 그 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의 종류의 법은 목적이 공익 달성을 위한 법,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앞으로 배우실 행정법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국가하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민법에 의해서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민법이라는 제목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요 민법은 사인과 사인, 국민과 국민 사이에 경제적 이해 추구를 위해서 만든 법이 바로 민법이라는 법이에요. 근데 지금 국가하고 여러분들이 만났는데도 국가도 여러분들한테 얼마든지 경제적 이해 추구를 위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통틀어서 사법관계라고 얘기하고, 원래 이 사법이라는 건 국민과 국민, 사인과 사인을 전제로 한 개념이기 때문에 표현을 하나 더 만들었어요. 국고관계. 그럼 국고관계는 뭐냐? 국가가 분명히 국민을 만나기는 하는데 공익 달성을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경제적 이해 추구를 위해서 국가가 금고의 주인으로서 경제적 이해 추구의 주체로서 여러분들 만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더라. 이걸 사법관계, 민법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국가하고 여러분들하고 민법상 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상의 분쟁이 발생했네요. 그럼 법률상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건 소송제도란 말이에요. 그럼 국가하고 여러분들이 민법으로 만났는데 법률상의 분쟁이 발생했어요. 그럼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분쟁을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주도 배우는 건 바로 행정법 관계. 그럼 행정법은 여러분들 1차적 목적이 뭐냐면 공익달성이에요. 도로교통법, 건축법, 청소년보호법,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국가가 여러분들을 만날 때 만나는 법이 바로 행정법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여러분들 국가하고 여러분들이 민법으로 만났는데 분쟁이 발생했어요. 무슨 소송을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민사소송을 가라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국가하고 여러분들이 만났는데 행정법에 의해서 만났네요. 국가가 공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들 권리 침해가 발생했네요. 여러분들 구제받아야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럼 이때는 무슨 소송을 제기하라는 걸까요? 민사소송으로 가라는 걸까요?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얘기일까요?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를 받으라는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났는데 행정법 관계로 만났는지 민법 관계로 만났는지 이걸 구별하는 가장 큰 목적은 행정법 관계로 만났는데 분쟁이 발생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민법으로 만났는데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라. 이것 때문에 일단 어느 영역에서 만났는지를 크게 두 개로 나누게 되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법 관계로 다시 와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국가를 만나는데 행정법으로 만났는데 그 만나는 모습이 다시 두 가지로 나뉘더라는 거예요. 하나는 권력관계, 또 다른 하나는 비권력관계. 그럼 권력이란 표현 자체가 여러분들 서로 대등하다라는 걸 표현할 때 권력이란 표현을 써요. 누군가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권력이란 표현을 써요. 누군가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권력이란 표현을 씁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늘상 등장하는 예를 가지고 이 관계를 나눠보면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5급, 7급, 9급 공개 경쟁 채용 시험을 통해서 공무원이 되는 사람들 있죠.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됐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하는 건 대등관계에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에요. 낮은 지위에서 국가를 상대로 신청하는 거예요. 저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공무원을 좀 만들어주세요. 공무원의 지위를 좀 인정해주세요. 낮은 지위에서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이 얘는 우수하다. 그래, 너를 공무원으로 임명해줄게. 요 임명이라는 작용으로 갑한테 공무원의 지위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근무관계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명령하고 강제할 수 있는 이런 권력관계를 통해서 공무원의 근무관계가 설정되는 거예요. 얘가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네요. 근데 징계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파면이라는 작용을 하게 되면 얘 공무원의 신분이 박탈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그러면 이 갑에 대한 요 파면이라는 작용은 대등관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근데 공무원 중에는 어떤 공무원도 있냐면 갑이라는 애가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갑이라는 애가 의사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 입장에서는 국민들한테 무료의 의료, 무료의 문화예술 이런 것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런 특수한 기능, 이런 그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공고를 내요. 우리가 의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노무사 한 명이 필요합니다. 근로 조건은 이렇습니다. 이게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저희랑 계약을 좀 체결해 주실래요?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공법상 계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공법상 계약은 계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서로 대등 당사자 간의 그 권리나 의무의 내용을 설정하는 겁니다. 갑이 가봤더니 근로조건 괜찮아요. 계약 체결했어요. 이때 이 사람 신분은 공무원이지만 이 사람의 근무관계는 대등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 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 국가가 이 사람 의사를 공무원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목적이 돈 벌려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닙니다. 국민들한테 무상의 의료 이런 공익 달성을 위해서 이렇게 공법상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갑이라는 애가 제대로 근로 제공을 잘 하고 있는데 국가가 어느 날 위법 부당하게 해촉을 해버리네요. 이제 그만 출근해라 해촉을 해버렸어요. 이건 여러분들 우월한 지위에서 나온 파면 같은 거예요. 대등관계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거예요. 대등관계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건 여러분들 우월한 지에서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위법하다면 이 사람 소송 가서 구제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행정법 관계는 무슨 관계와 무슨 관계로 나눴어요?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이 권력관계는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국민한테 일방적으로 하는 작용. 근데 이 관계는 서로 대등 관계에서 권리 의무를 설정했는데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자가 제대로 의무 이행하지 않아서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
그럼 권력관계와 비권력관계 두 가지가 있다. 행정법관계는 이걸 또 나누는 목적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왜 나누느냐? 행정법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무슨 소송 가는 거예요? 행정소송.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소송 제기하려고 갔더니 다시 행정소송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하나는 항고소송, 하나는 당사자소송. 그럼 항고소송은 뭐냐? 낮은 지위에 있는 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나온 작용에 반항해 보려고, 불복해 보려고 가는 소송이 항고소송이에요. 당사자소송은 뭐냐? 서로 대등당사자 간에 권리나 의무의 분쟁이 발생했을 때 이걸 해결하려는 게 바로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우월한 지위에서 파면이 나왔어요. 우월한 지위에서 파면이란 작용이 나왔습니다. 그럼 갑은 이 파면이 만약에 위법하다면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으라는 겁니다. 근데 공법상 계약관계에서 위법 부당한 해촉이 나왔네요. 그럼 이 의사는 이 해촉을 가지고 무슨 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가서 구제받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어떤 표현 하나가 있냐면 파면 바로 위에 처분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럼 처분은 뭐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낮은 지위에 있는 국민들한테 하는 모든 작용을 통틀어서 처분이라고 법에서는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영업정지, 운전면허 취소, 철거 명령, 과징금 부과, 1억의 조세 부과, 이게 대등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행정청이 전부 우월한 지에서 여러분들한테 행하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여러분들한테 행하는 작용들입니다. 개별 작용의 명칭은 다 다르지만 이걸 통틀어서 처분이라는 이름을 하나 만들어낸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항고소송을 가려면 어떤 작용으로 권리를 침해당해야 항고소송을 가는 거예요? 처분. 여러분들이 항고소송을 제기하려면 여러분들은 처분으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낮은 지위에서 처분으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항고소송을 제기해서 구제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공인노무사예요. 자격증 취득했네요.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전문 계약직 공무원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로 제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위법 부당하게 해촉이 나오네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그걸 다투기 위해서 항고소송 가라는 거예요? 당사자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거예요? 당사자소송 가서 구제받으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보신 처분은 여러분들 어느 관계에서만 등장하는 작용이에요? 비권력 관계에서 등장해야 안 해요? 안 합니다. 사법 관계에서 등장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처분은 권력 관계, 행정청이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작용하는 이런 권력 관계에서만 등장하는 작용을 처분이라는 이름으로 하나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요 내용 보셨으니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내용 보시면, 자,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법 관계를 전제로 이제 내용을 배우시게 되는데, 좀 전에 보신 것처럼 법 관계, 법률 관계는 한마디로 뭐와 뭐의 관계예요?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 이게 법률 관계입니다. 근데 행정법 관계니까 당연히 국가나 지자체가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하고 행정법으로 만났는데, 결국 법률 관계는 권리와 의무의 관계이기 때문에 권리를 갖는 자가 있어야 될 거고 의무를 갖는 자가 있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야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권리자, 의무자가 되려면 인격이 있어야 돼요. 인격. 자, 그럼 여러분들 사람도 동물이라고 얘기하죠. 살아 숨쉬고 움직이니까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키우시는 애완견, 고양이도 동물이죠. 근데 여러분들 애완견이나 이런 고양이에 대해서는 인격체라고 얘기를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인간은 인격체라고 얘기하죠. 그 차이가 뭘까요? 똑같은 동물인데. 법상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어야 인격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애완견이나 고양이는 여러분들 법상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로 끝나는 거지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일반 국민으로서의 인격체는 종류가 어떤 게 있냐면 자연인,
우리처럼 살아 숨쉬는 인간들, 이런 자연인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사회에서는 법에 의해서 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인격을 부여할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된 애들을 법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노조, 이 노조도 여러분들 법인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법인으로 안 만들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대표자를 정해져 놓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놓고 대표자를 통해서 활동하면 이 법인하고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이런 비법인 사단도 법에서는 인격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행정법 관계의 상대방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럼 공익 달성을 위해서 주로 활동하는 주체, 공익 달성을 위해서 활동하는 주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보시면서 공익 달성을 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보셨어요? 길에다 침 뱉는 거? 그건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들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주체가 아닙니다.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주체는 누가 주체냐? 국가, 지자체. 얘네들이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행정 주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을 행정 객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대한민국 보신 분 있어요? 대한민국 실제로 보신 분 있어요? 없죠, 여러분들. 서울시 보신 분? 없습니다. 얘네들은 분명히 인격체는 맞는데 얘네들은 법인이란 말이에요. 헌법이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에요, 법인. 그럼 여러분들 국가는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서울시가 무슨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여러분들. 실체가 존재하질 않아요. 법에 의해서 관념적으로 인격이 인정된 거지 우리처럼 뇌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국가나 지자체는 공익 달성을 위해서 수행해야 되는 무수히 많은 사무들이 있는데 분명히 국가라는 인격체가 수행해야 되는 사무인데 실제로 인간처럼 행동을 못하고 행위를 못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누구를 뽑을 수밖에 없어요? 실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을 뽑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조직,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세청 이런 사무별로 조직을 잘라놓고 그 안에 실제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공무원을 뽑아서 배치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뽑아서 국장에도 앉혀놓고 사무관에도 앉혀놓고 서기관에도 앉혀놓고 그 맡은 자리들이 전부 행정기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이 국세청에 우두머리 자리도 하나 있어야 되겠죠. 그 우두머리 자리를 국세청장이라는 자리로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에 누군가 앉아 있겠죠, 인간이. 그 인간은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인간은 계속 바뀌어요. 하지만 국세청장이라는 자리 자체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국민인데 소득이 발생했어요.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한 국민한테 세금을 부과해서 소득세를 받아와야 그걸 가지고 재난지원금도 주고 여기저기 필요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쓸 수 있으려면 조세 부과를 해야 되는데 국가는 여러분들 행위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위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국세에 관한 사무에 대해서는 국세청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청장이라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에 인간을 하나 앉혀 놓고 만약에 국가가 생각을 할 수 있었다면 이번에 갑한테 얼마의 조세를 부과했을까? 얘는 생각을 못하니까 국세청장이 대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갑은 소득이 10억이니까 계산해 보니까 얘는 1억을 내야 되는 애네. 1억의 조세 부과를 했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 대등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지에서 나온 처분이에요? 우월한지에서 나온 처분입니다. 자, 그럼 갑한테 실제로 현실에서 세금 내라고 처분한 건 누구예요? 국가가 했어요? 국세청장이 했어요? 실제로 세금 내라고 한 행위는 누가 한 거예요? 국세청장이 한 겁니다. 얘를 행정청이라고 얘기해요.
행정청. 그래서 행정청이 갑한테 야, 몇 월 며칠까지 1억 원의 세금 내라 처분했어요. 그럼 갑한테는 무슨 의무가 발생해요? 세금 내라라는 명령이 날라왔으니까, 조세부가 처분이 있었으니까 갑한테는 무슨 의무가 발생해요? 1억 원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 납세 의무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여러분들 납세 의무는 국세청장에 대한 납세 의무예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예요? 국가에 대한 납세 의무입니다. 얘 통장에다 돈 넣는 거 아니에요. 국가 통장에다가 여러분들은 세금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납세 의무의 상대방은 국가란 말이에요. 국가. 그럼 결국 여러분들의 이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국가입니다. 국가. 국세청장이 아니에요. 근데 실제로 돈 내라고 한 건 누구예요? 현실에서 돈 내라고 한 건 누구예요? 국세청장이 내라고 한 겁니다. 국세청장은 그럼 권리자예요? 권리자는 국가예요? 권리자는 국가입니다. 그럼 국세청장이 내라고 한 건 뭐냐? 이건 권리 행사가 아니에요. 권리자를 위해서 생각을 대신하고 행위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권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국세청장은 권리자가 아니라 권한자죠. 권한자입니다. 얘를 행정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청. 그럼 이 납세 의무의 상대방으로서의 권리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권리자. 이건 국가가 권리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국가하고 국세청장은 같아요, 달라요?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국가하고 국세청장은 다른 거예요. 국세청장은 국가의 내부 일개 기관에 불과한 겁니다. 국가가 권리자고 국세청장은 권한자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국가나 지자체는 인격을 갖는 행정을 수행하는 인격체예요. 이 체가 인격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국세청장은 권리자가 아니죠. 인격체만이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권리자죠. 국세청장 행정청은 권리자예요? 권리자가 아니에요? 권리자가 아닙니다. 그럼 이렇게 행정주체와 행정청은 다르다. 같은 게 아니다. 이걸 지금 배우신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배운 목적이 있겠죠. 행정주체와 행정청은 다른 개념이다. 이걸 배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좀 전에 바로 보셨잖아요. 항고소송의 대상은 뭐예요? 처분. 그럼 여기서 처분은 누가 했어요? 처분은 누가 했어요? 국세청장. 그럼 여러분들이 항고소송 제기할 때 소장에 피고를 써야 된단 말이에요. 피고를. 그럼 여러분들이 처분을 가지고 항고소송 제기할 때는 피고란에 누구 이름을 써야 돼요? 처분을 한 행정청, 국세청장을 피고란에 써야 돼요. 근데 당사자 소송은 서로 대등 당사자 간에 권리자, 의무자가 붙는 거예요. 소송에서.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당사자 소송을 제기한다면 그때는 예를 쓰면 돼요. 국가나 지자체, 인격체를 쓰라는 거예요. 국가나 지자체, 인격체를 피고란에 여러분들이 써야 된다는 겁니다. 피고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행정주체와 행정청은 다른 개념이다. 이거를 배우셔야 되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기본 베이스를 깔았으니까 이제 행정소송법 법조문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프린트물에 여러분들 주로 제가 일단 같이 읽고 칠판 설명을 해드릴 텐데 조문 중에서도 밑줄 친 부분 위주로 그냥 눈도장으로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행정소송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처분 등이라 함은 행정청이 밑에 공권력의 행사. 이 공권력의 행사가 대등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권력, 우월한 지에서 나가는 작용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나가는 작용이라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또는 그 거부, 이 거부가 우월한 지위에서 나가는 거부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바로 밑에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2호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상대방 신청에 대하여 옆에 처분,
밑에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럼 칠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이 법에 등장하는 용어의 정의 그래서 처분이라 함은 이렇게 등장했단 말이에요. 그럼 처분은 여러분들 무슨 소송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항고소송의 대상입니다. 그럼 항고소송으로 가려면 이 요건을 충족시켜야 돼요. 그 작용이. 자, 행정청이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으로서의 행사. 그럼 조세부가 철거명령, 운전면허 취소. 이거 다 우월한 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월한 지에서 행하는 거부. 그리고 심판에서 나온 재결은 뒤에서 좀 보실 거예요. 자, 부작이라 함은 여러분들이 신청했는데 행정청이 그 신청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경우 이거를 부작이라고 정의를 내려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처분의 종류가 있는지 간단히 보시면 갑이라는 애한테 행정청이 1억 원의 조세부과 1억 원의 과징금 부과 이게 대등관계에서 나와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의무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일방적으로 의무 발생시키는 겁니다. 이번에는 행정청이 영업 정지 처분을 했어요. 너 청소년한테 술 팔았으니까 영업하지 마. 영업 정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영업을 정지해야 돼요. 너 왜 허가 안 받고 건물 지었어? 철거해. 철거 명령 나왔어요. 그럼 이 작용들은 대등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우월한 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우월한 지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용들은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한테 좋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좋은 거 주면 수익적. 얘한테 불리한 거면 침익적. 이건 침익적이죠. 이런 것들을 침익적 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처분들은 여러분들 얘가 신청했겠어요? 나한테 1억 원 조세부가 좀 때려줘. 나한테 영업정지 좀 때려줘. 이런 신청이란 걸 했겠어요? 안 하죠. 미치지 않고선. 행정청이 얘가 법을 위반했다. 소득이 있다라는 사실 가지고 일방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처분 중에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건축법을 보니까 국민들 허가받기 전에는 건물 짓지 말고 먹고 살 집 짓고 싶으면 1번 요건 갖춰서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행정청은 1번 요건이 충족됐는지 검토해보고 요건 충족됐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이 신청했어요. 아직 허가 안 나왔습니다. 허가를 받아야만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 허가 안 나왔어요. 건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행정청이 야 요건 충족됐네. 허가를 내줬어요. 이 허가가 대등관계에서 계약으로 나온 거예요. 행정청이 우월한 지에서 요건 검토하고 그래 넌 집 져도 좋아. 우월한 지에서 내주는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내주는 겁니다. 그럼 이 허가도 처분이죠. 허가도 처분입니다. 근데 이건 수익적이죠. 그러니까 얘가 소송 갈 리가 없죠. 허가 나왔으니까. 근데 분명히 얘가 요건이 충족됐는데 행정청은 요건이 충족되면 무슨 처분을 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요건 충족되면 행정청은 허가 처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1번 요건 충족되면 행정청은 무슨 처분을 내줘야만 돼요? 허가 처분을 내줘야만 됩니다. 근데 거부가 나왔어요. 이 거부는 뭘 내주지 않겠다라는 거부예요?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는 거부입니다. 그럼 이 거부 역시 대등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 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이 거부 역시 처분에 해당되더라는 거예요. 자, 부작위. 얘 신청했어요. 1번 요건 충족됐습니다. 근데 행정청은 무슨 의무가 발생해요? 1번 요건 충족됐으면. 허가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부작위예요. 그럼 분명히 이때 이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은 뭘 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허가 처분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행정소송법에서 얘기하는 부작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자, 문일이 대통령을 찾아가서 내가 이제 강의도 오래 했고 이제 강의는 은퇴하고 내가 그래도 행정법을 오래 가르쳤으니까 행정안전부 장관이 되고 싶다. 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뽑아달라. 이렇게 신청을 했네요. 신청했습니다. 제가 멋지게 신청서 꾸며서 냈어요. 이때 대통령은 저한테 여러분들 그래 널 임명해 줄게. 이런 처분을 해야 될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그럴 의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대통령이 여기서 아무런 응답을 안 해요. 아무런 응답 안 하고 있습니다. 처분 의무가 있는데 응답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애초에 처분 의무가 없어요. 애초에 처분해야 될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럼 이때 이건 여러분들 법에서 얘기하는 신청이 아니에요. 이건 한낱 개꿈, 희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 이때는 행정청이 부작위한다 하더라도 부작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작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부작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도 대통령이 친절하게 안 돼. 거부를 하네요. 근데 처분이 되려면 행정청이 우월한 짓을 행하는 행위로서 상대방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장관이 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이 거부는 문일의 권리라는 걸 건드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낌적으로 갖고 계셔야 되는 건 거부했어요. 거부가 처분이 되려면 상대편한테는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이때 권리는 뭐냐? 법에 뭐라고 돼 있어요? 1번 요건 충족되면 행정청은 허가하여야 한다 돼 있죠. 그럼 얘는 뭘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행정청한테 넌 내가 1번 요건 충족됐으면 넌 나한테 허가를 내줘야만 돼.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근데 거부가 나와요. 그럼 허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모습이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부작위에 해당되려면 행정청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이 부작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한테는 뭐가 있어야 돼요? 처분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럼 행정청한테 의무가 있다는 얘기는 상대편한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거부행위, 부작위가 문제되면 진짜 거부가 처분이 되고 부작위가 행정법에서 말하는 부작위에 해당되려면 상대편은 한낱 희망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상대편한테는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신청권이 있어야 거부가 처분이 되고 부작위가 위법한 부작위에 해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보시면 자, 제4조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자, 제4조 항고소송. 항고소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호 취소소송. 항고소송의 종류를 보고 있습니다. 취소소송.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 2호 무효 등 확인 소송. 3호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자, 그럼 칠판 보시면 항고소송은 지금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전부 처분입니다. 처분을 취소해 주세요. 그 처분이 효력이 없다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행정청 처분 의무가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걸 이제 보셔야 되냐면 행정소송법은 기본적으로 이 취소소송을 전제로 해서 다 만들어졌어요. 행정소송법의 법조문의 90%는 전부 취소소송을 전제로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가게 되면 맨 끝부분에 무효확인소송, 부작위법 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조문 몇 개 없어요. 취소소송을 전제로 해서 여러분들 행정소송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취소소송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정소송법 전체를 그림을 그리고 나서 무효 확인에서는 왜 이런 것들만 규정해 놨는지, 부작위에서는 왜 이것들만 규정해 놨는지 그거를 이제 보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취소소송은 위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라는 소송인데 이 취소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노무쟁송법 배우시게 되면 굉장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되는 게 공정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공정력은 뭐냐? 행정청이 갑이라는 애한테 1억 원의 과세 처분 또는 영업 정지 처분을 했어요. 그럼 이 처분이 여러분들 적법하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위법하게 잘못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행정청이 1억 원의 과세 처분, 영업 정지 처분을 적법하게 만들었어요. 적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처분은 문서로 만드는 거예요. 너 1억 원의 세금 내라. 너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업 정지해라. 문서 하나를 만든 겁니다. 적법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제 상대편한테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행정청이 지가 만들어 놓고서 그냥 지책상에 있으면 갑이 이 처분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얘한테 이 내용대로 의무를 발생시키려면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 대부분 우편으로 보내요. 그럼 이제 이렇게 옵니다. 시간적으로 이제 갑한테 요 우편물이 도달했어요. 처분이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처분은 적법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당연히 갑한테는 이 처분의 내용대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건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날라왔어요. 그럼 갑한테 뭐가 발생해요? 1억 원의 납세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영업 정지 처분이 날라왔어요. 갑한테 도달했어요. 적법하게. 그럼 갑은 무슨 의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정지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처분은 적법하죠. 적법합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민은 그대로 구속받고 따라야 되는 의무가 발생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행정청이 이 처분을 만들 때 법에서 지켜야 되는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건을 제대로 못 지켰어요. 그래서 위법하게 잘못 만들었어요. 행정청이 처분을 위법하게 잘못 만들었습니다. 행정청이 자기가 만든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걸 알면 이거 밖으로 보낼까요? 안 보낼까요? 아니, 지가 만든 처분이 금액 잘못 산정했네. 얘 법 위반 안 했네. 근데 영업정지 잘못 만들었네. 이걸 행정청이 알면 밖으로 보내요? 안 보내요? 안 보내죠. 여러분들 그냥 찢어버리고 말죠. 근데 행정청이 이걸 밖으로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건 행정청은 자기가 만든 처분이 위법하다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느 처분이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행정청이 위법하다 하면 위법하고 적법하다 하면 적법한 거예요. 법을 기준으로 법을 지켰으면 적법이고 못 지켰으면 위법인 거예요. 법을 지켰으면 적법이고 못 지켰으면 위법입니다. 위법인지 적법인지는 객관적인 법을 놓고 판단하는 거예요. 분명히 위법하게 잘못 만들어졌어요. 근데 행정청은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얘한테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분 문서가 갑한테 도달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위법한 처분이 도달했죠. 위법한 처분이 도달한 겁니다. 그럼 그때도 무조건 그 내용의 효력이 발생한다, 의무가 발생한다 해버리면 그건 법치행정하고 맞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법한 처분은 여러분들한테 도달했다 하더라도 종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처분 문서 종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외관만 있을 뿐이지 그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들 무효라는 얘기는 이 내용대로 상대편한테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무효라는 얘기는 이 내용대로 효력이 없다는 얘기는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갑이라는 애는 조세부가 처분 문서, 영업정지 처분 문서, 종이 쪼가리 한 장은 들고 있을지언정 그 내용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원칙입니다. 여러분들 원칙. 그런데 지금 이 작용들은 대등관계에서 나온 거예요? 우월한 지위에서 나온 처분이에요? 우월한 지위에서 나온 처분이죠. 그럼 이 우월한 지위는 법에서 인정해 주는 건데 왜 행정청한테 국민보다 우월한 지위를 인정해 줬을까요? 법에서. 공익 달성을 위해서.
그럼 공익 달성을 위해서 우월한 지위까지 인정해서 나왔는데 위법하면 그냥 무효야 끝이야 이래버리면 달성하려고 했던 공익의 효과가 아무것도 발생하지 않죠. 그럼 만약에 이 1억 원의 과세 처분이 갑한테만 나간 게 아니라 전국의 2천만 명의 국민한테 지금 조세부가 씻으니까 다 부과됐는데 어쨌든 위법하잖아. 무효야. 그럼 어떤 국민도 납세 의무가 없죠. 그럼 안 내죠. 받아올 방법이 없죠. 이건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처분. 이 처분은 공익 달성을 위해서 우월한 지에서 나온 작용들이기 때문에 설령 그게 위법했다 하더라도 상대편한테 도달하면 무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일단 그 내용대로 유효한 효력을 좀 인정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게 바로 공정력이에요. 자, 공정력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처분은 위법해요. 자, 위법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왔어요. 그냥 무효로 다 끝나요.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취소되기 전까지만. 그럼 여러분들한테 위법한 조세부가 처분이 나와서 의무를 발생시켰다면 여러분들 당연히 취소소송 제기해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 제기했어요. 그럼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항고법원, 항고소송이니까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을 항고법원, 그 중에서도 취소소송, 무효확인, 부작위법 확인이 있었죠. 취소소송을 담당하는 취소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법원이 봤더니 위법했네요. 근데 공정력은 있어요. 그럼 이 사람한테 발생한 이 위법한 의무를 제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취소 판결이 나와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이 취소는 이 유효를 제거하는 게 이 취소인데 취소된 이유부터 없어지는 거다. 이렇게 만약에 법리 구성을 하게 되면 여기까지는 상대편한테 의무가 있는 거고 그 이유부터는 없어지는 거고 이건 위법한 내용의 효력이었는데 이걸 두고 가는 모습이 되죠. 이러면 되겠어요? 소멸시킬 때 깨끗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제거하는 게 타당해요. 처음부터 깨끗이 관념적이지만 처음부터 얘한테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소급해서 과거로 거슬러 가서 소멸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공정력이에요. 자, 그럼 공정력은 여러분들 적법한 경우에 발생하는 유효예요. 위법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힘을 공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위법하지만 취소되기 전까지만 유효한 힘을 공정력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취소됐어요. 취소됐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처럼 깨끗이 거슬러 올라가서 제거한다 그랬죠. 자, 그럼 취소되고 나면 뭐하고 모습이 같아져요? 취소되고 나면 무효하고 모습이 같아지는 거예요. 얘 어차피 그 종이 쪼가리는 들고 있으니까. 그럼 취소, 이 취소는 뭘 제거하는 내용이 취소라는 작용이에요? 뭘 제거하는 게 취소예요? 위법하지만 유효하게 발생한 이 공정력, 이거를 소급해서 제거하는 개념을 취소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법원 중에서는 여러분들 이 공정력을 취소할 수 있는, 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은 행정법원 중에 취소법원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여러분들 민사사건에서는 민사법원이 재판하겠죠. 형사사건에서는 형사법원이 재판할 거 아니에요. 그럼 민사법원, 형사법원도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처분의 취소는 행정법원 중에 취소법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처분의 공정력을 취소할 수 있는 법원은 행정법원 중에 취소법원만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정력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항고소송 중에 무슨 소송도 있었어요? 취소소송 밑에 무효확인 소송. 그럼 처분은 여러분들 위법했을 때, 여러분들한테 왔을 때 무효인 경우도 있고 공정력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죠.
이 공정력을 제거하는 게 무슨 소송이에요? 취소 소송. 무효인 경우도 있죠. 무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법관님 이 처분이 무효라는 걸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제기하는 게 무효 확인 소송이에요. 아니 그러면 나한테 이 처분이 무효면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걸 뭘 소송까지 낼 일이 뭐가 있지? 이런 생각이 얼핏 들 수 있단 말이에요. 행정청은 자기가 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생각해요? 적법하다고 생각하니까 보낸 거예요. 적법하다고 생각하니까 보낸 겁니다. 무효였어요. 법적으로는. 근데 행정청은 무효라고 생각해요? 적법하다고 생각해요? 적법하다고. 그럼 자기가 문서에다 만든 납기내에 돈이 안 들어오면 행정청은 가만히 있을까요? 독촉, 압류, 공매 그 다음 절차로 넘어갈까요? 다음 절차로 넘어가요. 그런 위험을 법원의 판결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소송이 무효 확인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공정력 배우셨고, 자, 이제 3조 한번 보시죠. 3조. 행정소송의 종류. 자, 그래서 조문 볼게요. 3조. 1호. 항고소송.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 요 세 가지를 보셨고요. 취소, 무효, 부작위법 확인 소송. 2호. 당사자 소송. 둘째 줄. 공법상의 법률 관계에 관한 소송. 요 정도만. 자, 그럼 여러분들 당사자 소송은 여러분들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국가가 무슨 우월한 지에서 발생한 걸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국가나 지자체하고 대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거예요. 대등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는 겁니다. 처분은 무슨 소송의 대상이에요? 처분은 항고 소송의 대상입니다. 처분을 가지고 당사자 소송 가면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안 받아줘요. 처분은 항고 소송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당사자 소송은 어떤 모습이냐면 갑이라는 애한테 행정청이 10억 원의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했어요.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럼 얘한테 의무가 발생했어요. 근데 이게 위법했어요. 그럼 얘가 이 처분 자체 이걸 없애달라. 그래서 나한테 발생한 의무를 제거해달라. 이건 무슨 소송 제기하는 거예요? 항고소송. 취소송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 소송은 뭐냐면 얘한테 부가가치세 10억 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얘는 의무가 발생했으니까 국가한테 부가가치세 10억을 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세 법에 보게 되면 이렇게 10억의 부가가치세를 낸 사업자가 있는데 실제로 얘가 연말정산을 해보니까 번 게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가 발생한 사업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조세 형평의 원칙상 일정 금액을 환급해줘라.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환급 규정에 얘가 해당되는지 봤더니 해당돼요. 얘가 얼마를 환급받을 수 있나 그 법의 계산 공식에 대입해 봤더니 1억 원을 환급받을 수 있는 애예요. 그럼 이때 여러분들 갑은 누구를 상대로 1억 원을 달라고 해요? 얘가 돈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얘가 낸 돈은 전부 국고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법에 봤더니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원인이 돼서 돈이 넘어왔죠. 근데 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환급해 주라고 돼 있죠. 그럼 국가는 환급해야 되는 의무자죠. 얘는 환급해달라는 청구권자죠. 달라고 했는데 안 줘요. 달라고 했는데 그럼 얘는 무슨 소송을 제기해서 받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서 빨리 네 환급 의무를 이행해라.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실 게 처분은 당사자 소송의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이거를 가지고 당사자 소송 와서 다투겠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처분을 다툴 거면 항고소송 가야 돼요. 그럼 당사자 소송의 대상은 어떤 게 원인이 됐든지 간에 결국 뭐와 뭐의 싸움이에요? 권리와 의무의 싸움. 그럼 권리자와 의무자의 관계는 대등 관계를 얘기하는 거지 누가 낮은 지위, 누가 높은 지위 이거를 전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럼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를 누구로 하라는 거예요? 항고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가 누구예요? 처분청. 처분을 갖고 왔으니까. 당사자 소송을 제기할 때는 피고가 누구라는 거예요? 권리나 의무를 가질 수 있는 인격체. 국가나 지자체를 피고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항고 소송과 당사자 소송에 관한 구별이고요. 자, 이제 다음 보시면 요거 보고 조금 쉴게요. 자, 구조 한번 가보시죠. 구조. 자, 구조. 재판관할 1항.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 자, 대한민국은 여러분들 민사소송이든 형사소송이든 행정소송이든 3심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바로 보실 거예요. 근데 처음 소제기할 때는 당연히 1심 법원에 제기해야 되겠죠. 1심 관할법원은 피고 소재지 관할하는 행정법원으로 한다. 2항.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코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고에 대해서는 밑에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1호 중앙행정기관 장관 생각하시면 됩니다. 3항 두째 줄 끝에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 제9조의 재판관할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여기 관할이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관할. 관할은 여러분들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법원이 굉장히 종류가 많단 말이에요. 그 법원마다 재판할 수 있는 권한, 그걸 분배해 놓은 걸 관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민사사건은 어느 법원이 재판할 수 있어요? 민사사건은 어느 법원이? 민사법원이. 형사사건은 어느 법원이 재판해요? 형사법원이. 행정사건은 어느 법원이 재판해요? 행정법원이 재판하는 겁니다. 그게 재판권의 분배예요. 근데 여기서는 취소소송의 1심 관할, 그 재판권을 어떻게 분배할 거냐. 자, 갑이라는 애가 수원 지역에 건축물을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건축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갑에 대해서 이 건물 철거해라. 철거 명령 처분이 나왔어요. 이게 위법했어요. 그럼 갑은 이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되잖아요. 1심 법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이 1심 관할법원은 어디가 관할권을 갖느냐. 1항 피고 처분청이 소재하는 소재지. 그럼 현재 국토교통부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그럼 세종시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어요. 이게 1항입니다. 근데 2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이 피고가 중앙행정기관이라면 장관이라면 대법원, 서초동에 있습니다. 대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그게 서울행정법원이에요. 근데 이건 부동산에 대한 처분이죠. 그럼 부동산에 대한 처분을 다툴 때는 여러분들 법원이 현장 검증 나가고 이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의 편의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동산이 소재하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도 있다. 그럼 이거 수원에 있죠. 그럼 수원지방법원 행정부에 제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서울행정법원은 워낙에 서울 지역에 행정사건이 워낙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만 이렇게 건물을 하나 독립적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서울행정법원만 행정법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독립한 건물 하나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수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건물이 있네요. 1층, 2층, 3층. 그래서 1층은 형사부, 2층은 민사부, 3층은 행정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수원 지역에서는 이 행정부가 행정사건을 심리하는 행정법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정을 배우실 때 법원 등장하는데 자, 문일이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판사로 임용됐네요. 지금 민사사건 재판하고 있어요. 문일이 곧 무슨 법원이에요? 민사법원. 문일이 지금 형사사건 재판하고 있습니다. 문일이 곧 무슨 법원이에요? 형사법원. 문일이 지금 취소소송 담당하고 있어요. 그럼 무슨 법원이에요? 항고법원. 문일이 지금 당사자 소권 심리하고 있어요. 무슨 법원이에요? 당사자법원. 어느 사건을 지금 재판하고 있냐의 개념이
행정법원이냐, 민사법원이냐, 형사법원이냐의 얘기지 서울행정법원만 행정법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건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갑은 무조건 여기다만 내야 돼요, 여기다만 내야 돼요, 여기다만 내야 돼요. 세 개 중에 골라서 아무데나 선택해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세 개 중에 골라서 아무데나 선택해서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나중에 임의관할 여러 개의 법원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임의관할이라는 표현으로 또 여러분들이 접하시게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 9조까지 보셨고 조금 쉬었다가 이제 나머지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도 조금 쉬었다가 다시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